안녕하세요. 행복을 여는 상담센터 센터장 김영순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NLP 프랙티셔너 과정 중에서 오늘은 성공의 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원은 정말 자원을 찾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Circle of Excellence라고도 하는데, 성공의 원은 많은 상황에서 자원 다치로 활용된다. 자, 왜 자원 다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경험했던 좋은 자원,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리소스 앵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원 탓은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상태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경험했던 그 자원 탓이란 어떤 거라도 되고 다 긍정적인 상태를 기억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먼저 다음을 정해봅니다. 3가지 과거 성취 경험. 우선 한 가지씩 해볼 건데요. 그 다음 몇 살 때 언제 무엇을 했던 장면인지 그 장면, 구체적인 장면, 그 장면에서 나는 냄새나 맛도 느껴보고 또 몸의 감각, 촉감, 그때 어떤 감정이었던가까지 느껴보고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가까이는 어땠고 멀리는 배경은 어떤가, 또 누가 있었는가, 자연의 모습은 있는가까지 자세히 떠올려 봅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색깔을 정해봅니다. 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좋아하는 도형, 나는 원이 좋은가, 또 원보다는 난 세모가 더 좋아, 또는 네모가 더 좋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도형을 정해봅니다. 그 다음 좋아하는 꽃과 그 향기, 내가 좋아하는 꽃, 나는 라일락이 좋아, 라일락의 향기를 동시에 떠올릴 거고요. 나는 장미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빨간 장미 향기까지 떠올릴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눈앞에 지름 1m의 동그란 원이 있다고 마음의 눈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자, 동그라미가 싫으신 분들은 네모도 좋아요. 내 마음이 고르는 대로 내 눈앞에 지름 1m 또는 가로 세로 1m의 사각형도 좋고 원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원 안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칠해봅니다. 그 색을 보는 느낌은 어떤지요? 자, 이제 내가 그 원 안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절에 스스로가 아주 대견했고 또는 뿌듯했거나 행복했거나 신났거나 자랑스러웠거나 했던 긍정 자원을 찾아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어린 시절까지 떠오르는 대로 떠올려 봅니다. 자,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부정하시지 마시고 떠오른 것을 있는 그대로 떠올려 주십니다. 자, 우리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더 영리하게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떠올랐으면 머리를 끄덕여 주세요. 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뭔지 시각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있었고 뭘 하는 장면이고 내 모습은 어떻고 또 상대방은 누가 있는가, 상대방의 표정, 옷차림, 나의 옷차림, 표정도 보고 또 혹시 배경은 어딘가, 배경도 보고 또 먼 자연의 배경은 있는가, 그때 어떤 소리들이 들렸는지, 웃음소리인지 노랫소리인지 박수소리인지 웅성거리는 아우성 소리인지, 다양한 그 소리들이 뭐였는지 다 들어봅니다. 그때 나는 어땠을까? 굉장히 벅찬 뿌듯함이 느껴져요. 가슴에서 뿌듯함이 느껴져요.
또는 가슴이 따뜻해져 와요. 행복감이 내 가슴에서 느껴져요. 또 내 얼굴에서 따뜻한 행복감이 느껴져요. 다양한 느낌들을 얘기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감고 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원 안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봅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면 내 그 행복했던 장면의 감정들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때 내가 좋아하는 꽃이 활짝 펴지면서 내 온몸을 감싸고 그 향기가 물씬 진동합니다. 나는 그 꽃향기 속에서 물씬 풍기는 꽃향기를 맡으며 내 그 행복감을 아주 강렬하게 느껴봅니다. 자, 이제 주먹을 설설 펴면서 주먹을 놓아줍니다. 이제 그 강렬한 강도가 조금 내려가서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어봅니다. 다시 강렬하게 그때의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때의 뿌듯함 또는 행복감 또는 따뜻한 온몸이 따뜻해져 오는 안온함 등 감정들을 몸에서 그대로 느껴봅니다. 자, 이제 주먹을 놓아주면서 힘을 빼고, 자, 이제 그 강렬했던 감정도 점점 약해지면서, 자, 이제 눈을 떠봅니다. 자, 이제 원 밖으로 나가봅니다. 원 밖에서 원 안을 쳐다봅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원 밖에서의 느낌은 어떻고 다시 원 안에서의 느낌은 어떤지 비교해 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을 떠올릴 거니까 또 한 가지 더 떠올려 볼 수 있고요. 자, 어떤 장면에도 좋죠. 그런데 떠올릴수록 계속 나오는 것이 이 자원다치라는 거죠. 성공의 원의 자원다치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엄마가 오빠만 좋아하고 여동생인 저를 늘 차별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머니가 맛있는 떡을 해서 머리에 이고 온 경험이 있네요. 처음으로 저한테 맛있는 과일을 따서 먹으라고 주신 적이 있네요 라고 기억을 해냅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님을 잃은 소녀가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성공의 원에 들어가서 지난 시절에 그 자원이 뭔가 찾다 보니까 내가 4살 때 기억이 나네요. 4살 때 아버지랑 엄마랑 또 동생이랑 계곡에 놀러가서 여름에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면서 맛있는 수박도 먹었고 또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었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고 누구야 하고 부르는 소리랑 그때 그 행복감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눈을 감고 자원밭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긍정적인 상태를 늘 떠올릴 수 있는 자동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맵이라 해서 내 마음의 지도, 내 생각의 지도 때문에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상태에서 힘들어 하는데 나의 긍정닷, 자원닷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앵커링이라고 그러죠. 또는 뭐 이런 소리로 단서를 낼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하면 그때 그 행복감이 자동적으로 내 전경에 오면서 나는 그 행복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늘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는 6일차 강의로 오늘은 신념 변화,
지각적 입장, 논리적 수준 정렬 등 할 겁니다. 자, 우선 6단계 논리적 수준 보겠습니다. NLP의 창시자인 창시자와 함께 같이 준비했던 그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던 로버트 딜츠, 지금은 산타크루즈에서 계속 워크숍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이시면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신념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분이 개발한 신경논리 6단계입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풍만한 분입니다. 그것은 Neurological Level of Change, 변화를 위한 신경논리 6단계입니다. 이 모델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중점적인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자, 제일 아래 단계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환경, where, 어디에서 내가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단계는 행동,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 세 번째, how,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환경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 네 번째는 why, 왜 하는가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을 그 환경에서 그 행동을 하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가. 아래 단계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who, 자, 아래의 다섯 단계를 다 하고 있는, 네 단계를 다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who,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나의 미션은 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그러한 환경에서 그러한 행동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그다음 좀 더 높은 단계가 영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who else,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굉장히 높은 차원, 다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정말 높은 차원의 미션을 가지고 나뿐 아니라 전 세계 또 전 인류를 위해서 또 다른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보통 이제 5단계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봅니다. environment, 환경이죠. 그 다음에 행동, 능력, 신념, identity, 그러한 나는 누구인가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적인 차원은 바로 이제 나를 떠나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전문적인 어떤 단체를 위해서 정말 우주를 위해서 유니버스, 우주를 위해서 어떤 일인가라는 그런 차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신경논리적 단계의 신경논리 수준에 의한 프로세스는 다양한 수준의 경험과 안정적 프로세스로 체계적 접근을 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자, 이런 다른 수준의 변화와 육체적, 정신적 프로세스를 연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비전과 사명의 도달에 이르게 되고 각 수준별로 정렬을 이렇게 통합을 이루는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소위 공간 앵커링에도 사용되며 이러한 다른 수준의 경험을 통합하고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력한 경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들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또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신경논리 5단계를 또는 6단계를
카드를 6개를 놓고 각 단계마다 들어가서 해보라고 하면 저는 꿈이 생겼어요. 저희 미래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또 알 것 같고 저희 행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각 단계별 그리고 각 단계별 일치를 위한 그런 좋은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사람은 그의 능력이나 신념, 정체성, 이 자신의 존재와 일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바로 자신의 존재나 신념이나 능력,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거죠. 자, 개인의 정체성은 또 다른 요소들과 관련돼서 역동적인 절차를 보여줍니다. 정체성은 바로 신념, 능력, 행동, 환경과 관련되어서 더 역동적인, 그래서 더 나는 그것을 하게 된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자, 1번, 자신의 사명이나 목적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더 큰 조직, 영적인 측면에까지 비전이나 전망을 갖게 된다. 자신이 속해 있는 가족이나 조직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뭔가를 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환경에 대한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 내의 활발한 행동으로 움직인다면 몸과 마음은 더 많이 작동될 겁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렇게 함께 움직인다면 더 fully function, 충분히 기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시스템의 개입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각 신경 시스템의 개입을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신념 가치들은 또 바로 정체성과 연결되고, 정체성은 영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위로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수준들의 정렬을 하다 보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훨씬 좋은 효과적인 그런 과정을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영적인 경험, 영성을 가지고 정체성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한 단계 아래로. 자, 정체성 단계, 영적인 상태의 나의 멘토는 누군가? 어떤 신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종교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위인이나 멘토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영적인 단계에 나의 그 멘토를 가지고 정체성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나는 나의 멘토는 또 누구인가? 멘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영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신념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자, 신념 단계에서는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신념을 가진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자, 이제 그 밑에 또 능력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영성, 정체성, 신념을 다 가지고 능력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나는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나의 또 멘토가 누가 있는가? 이번에는 행동 단계로 내려가 봅니다. 자, 영성과 정체성, 신념, 정체성, 영성, 그 다음에 who am I, 정체성, 그 다음 신념,
가지고 또 능력을 발휘하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행동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맨 아래 단계 환경. 자, 그런 것을 위에 상위의 것들을 다 하고 있는 나는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보다 환경이 훨씬 풍성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더 폭넓은 환경에서 또 더 차원이 높은 환경에서 내가 능력을, 신념을 가지고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 논리 단계는 청소년들, 청년들 또는 미래를 꿈꾸는 어떤 분들이라도 해보시면 굉장히 유효한 그런 배움을 얻게 되고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 영성 단계가 가장 높죠. 그 다음 정체성, 신념, 능력, 행동, 환경. 그러니까 출발은 환경 단계이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 환경에서 행동을 행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정체성을 갖고 영성을 발휘합니다. 자, 그러한 환경에서 행동을 발휘하는 내 능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더 갖춰야 할 것인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더 배워서 능력을 개발한다면 나는 어떤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또 그렇게 하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더 넓은 세계,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또 나를 떠난 타인을 위해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가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실습해 보겠습니다. 환경에 들어가 봅니다. 환경이라고 카드를 만들고 그 환경에 들어갑니다. 카드를 6개 만들어 놓습니다. 환경, 행동, 능력, 신념, 정체성, 영성, 이렇게 해서 그 카드 옆으로 그 카드에 들어가서 서봅니다. 자, 나는 어떤 환경에 있는가, 어디서 언제 이런 환경에 있는가를 떠올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 행동 칸으로 올라갑니다. 자, 나는 그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누가 나에게 필요한 역할 또는 멘토는 누구인가 떠올려 봅니다. 나의 모델은 누구인가.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서 능력의 칸에 들어가서 나는 NLP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좋은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나는 좋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을 보고 더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뭔가, 뭐를 더 배우고 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나의 역할 모델이나 멘토는 누구인가. 그 멘토를 떠올려 보면 바로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해야 할지 떠오릅니다. 자,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신념을 발휘하고 있는 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가. 네, 정체성과 더 높은 단계의 영성이 무엇인가. 정체성, 영성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정체성 단계에 내려가 봅니다. 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나의 멘토는 또 누구인가 떠올려보고 또 신념 가치에 들어갑니다. 자, 정체성은 스폰서라고 부르죠. 꼭 멘토라기보다 멘토면서 스폰서이죠. 정말 나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영성 단계는 어웨이커너, 완전 나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웨이커너 이렇게 말합니다. 스폰서. 그다음에 신념 가치 단계에서는 나의 멘토이죠. 멘토라고 부르고. 자, 그다음에 능력 단계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스승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티처다.
그 멘토, 나의 멘토나 역할 모델이 바로 능력의 단계에서는 티처다.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행동 단계에서는 바로 코치다. 나도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네. 또 환경에서는 정말 창조적인 잘 유지하는 돌보는 케어테이커 가이드다. 잘 돌보는 가이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 상태에서 아주 극대한 경험을 잘 앵커해서 영성을 가지고 정체성 단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신념 단계로, 능력 단계로, 행동 단계로, 환경 단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당신의 비전이나 정체성 두 가지의 경험과 멘토를 가지고 신념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신념과 가치의 경험이 어떻게 풍부해지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부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내려가서 환경은 또 어떻게 더 풍부해 있는가까지 내려가 보게 됩니다. 자, 당신의 멘토와 당신의 모든 수준을 가지고 환경 공간에 들어가면 아주 풍성해져 있는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반복 연습을 했습니다. 제일 아래는 환경, 그 다음 행동, 능력, 신념 또는 가치, 그런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그래서 영성, 스피리추얼 영성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환경에서 행동으로 능력, 신념, 정체성, 영성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나는 트레이닝을 받을 것인가 환경이죠. 그런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그 모습의 트레이닝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환경. 근데 상담자 같은 교육장이 될 거고 또 인터넷 교육 단체 수련하는 곳 다양한 곳이 있죠. 그다음에 내가 시간과 장소에서 트레이너로서 활동할 때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 나의 행동이죠. 이러한 행동을 할 때 누가 나에게 필요한 역할 모델인가 또는 멘토인가? 자, 내가 그런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능력이죠. 어떻게? 무슨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가? 내가 정말 유능한 상담자가 되려면 어떤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가? 이러한 능력과 기술을 가진 나의 역할 모델이나 멘토가 있다면 누구일까? 저는 오래전부터 1993년부터 김인수버그 선생님이 미국에서 해마다 한국에 오셔서 단기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그러니까 브리프 테라피를 계속 강의하셨습니다. 저는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 선생님을 제가 멘토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30대였고 그 선생님은 60대 초반이셨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 나이를 훌쩍 넘었는데 그런 모델, 역할 모델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 있고 즐겁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선생님은 힘들다라는 걸 몰랐습니다. 정말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젯래그 때문에 시차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강의하시면서 잘 하셨고 그래서 교수님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점심시간에 여쭤봤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선택이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브레이크를 거는 방해를 하는 요소들이 없는 굉장히 fully 펑션하는 모습이구나. 충분히 기능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 모델로 멘토로 삼아서 저도 즐겁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5번, 왜 그러한 특별한 트레이닝 또는 상담을 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러한 상담사로서 또는 트레이너로서 활동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어떤 믿음이 나를 그렇게 하게 하는가? 또 누가 나의 모델 또는 멘토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또는 상담사로서 또는 트레이너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 단계에 들어가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어떤 메타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저는 흰구름이라는 은유, 메타포를 발견했습니다. 자, 흰구름이란 메타포는 저한테는 누구나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널려 있는, 그저 정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의 흰 구름이고요. 또 흰 구름은 때로 비가 되어서 지구를 적셔줍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는 나의 정체성은 바로 흰 구름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흰 구름이라는 메타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적셔주는, 그래서 힘드신 분들에게 귀담아 들어주는,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여 새로운 삶을 더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저희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하시는 저희 모델이 누구인가? 저는 김인수 선생님, 김인수 버거,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선생님이시죠. 단기 해결 중심 치료, 그러니까 브리프 테라피를 창시하신 분이세요. 한국 분으로서 정말 훌륭하시죠. 그리고 남편 더 쉐이즈와 함께 단기 해결 중심 치료의 기법을 창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거의 93년도에 한국에 오시면서 해마다 오셔서 그분이 저 세상에 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쭉 오셔서 해마다 워크숍을 해주셨는데 저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30대였는데 선생님은 60대 초반이었고 그 선생님의 모습이 저는 저러한 상담자가 되면 좋겠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상담자다라는 또는 트레이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저의 모델로 삼고 저는 3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영성적 공간에 들어가서 자,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내가 영성의 공간에 들어가서 느껴봅니다. 어떤 생리적인 경험이 있는지, 또 영성 공간에서의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하느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어떤 신 또는 자연신, 부모님, 내가 존경하는 인물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상담사로서 또 트레이너로서 나의 비전은 뭔가? 나는 누구에게 봉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는 더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많은 젊은 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에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성 공간에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영성 공간에서 가졌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하위로 내려옵니다. 정체성 공간에 들어가 봅니다. 얼마나 표상이 확장되었고 풍부해졌는지 의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체성의 단계에서 그때의 멘토, 영성의 멘토를 가지고 정체성 단계에서 훨씬 확장되어 있고 풍부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또 멘토가 누구인지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에서 신념의 단계로 내려오죠. 그러한 영성과 정체성의 멘토를 가지고 또 신념의 단계에 내려와서 나는 더 풍부해져 있는 신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영성, 정체성, 신념의 풍부해진 그것을 가지고 능력의 단계에 가봅니다. 능력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또 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고 강화되어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을 가지고 행동 단계에 내려가 봅니다. 나는 어떠한 행동을 달리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또 환경 단계에 내려가 봅니다.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서 또는 그 환경에서 더 확장된 풍성해져 있는 환경을 볼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수련을 받고 이 경험을 하신 선생님께서 상담센터를 굉장히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렬이 된다 하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 미래의 환경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논리적 수준 정렬 실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환경 단계. 자, 당신은 언제 어디서 이 환경 단계에서 상담자로서 또는 트레이너로서 활동하기를 원하는가? 그 원하는 목표나 활동을 둘러싼 외부 상황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in the context of 그 이제 맥락이죠. 상황 또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동 단계 들어갑니다. 그러한 그 환경에서 나는 어떤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서 행동하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목적과 관련된 나의 새로운 행동은 무엇인가? 그래서 I wanna, 나는 뭘 원한다 라고 되죠. 그 다음 환경 행동에서 이제는 능력 단계에 올라갑니다. 어떠한 능력이 선택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필요한가? 어떻게 당신은 그 목적과 행동을 달성할 것인가? 어떤 능력이 인지적 과정이 원하는 행동을 잘 이끌고 촉매가 될 것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배워야 할 능력은 뭔지, 더 개발해야 할 능력이나 차질은 뭔지 알게 되고 또 더 확장해 간다라는 거죠. To accomplish this, I will use my capabilities to. 나는 이것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이러한 능력과 가치, 신념들은 뭔가,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나의 가치나 신념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가 나의 목적이나 능력에 맞게 표현되고 있는가. 그래서 I want to do this because I value to. 내가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는 무엇을 믿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특별한 인지적 과정이나 능력으로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가. 어떤 믿음이 나의 사고나 행동에 동기를 주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념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 단계죠. 당신의 정체성 혹은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목표 달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당신은 그러한 특별한 신념이나 가치, 능력,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과연 누구인가? 누구이며 사명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의 단계. 내가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 그 정체성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거죠. I am 또는 we are, my mission is, 나의 사명은 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한다. 라는 거죠. 당신이 활동하고 있는 더 큰 시스템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제는 영성 단계이죠. 내가 활동하는 더 큰 시스템의 비전이 뭔가? 나라의 독립이다. 그 독립군들이 정말 험악한 힘든 그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나라의 독립이라는 그 높은 사명감의 그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 능력, 신념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정말. 그래서 this mission is in the service of the larger vision. 더 넓은, 더 큰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사명은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차원 변경입니다. Change dimension. 자, 차원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 변화는 어떤 차원에서도 가능하다. 문제는 어느 차원이 가장 효과적인가, 어느 차원에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힘들이지 않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다. 신념 차원에서의 변화는 기능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신념이 변화되면 능력, 행동, 환경에까지 그 하위 단계에 영향을 주죠. 그럼 정체성의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더 하위 단계들의 변화를 다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변화가
있으면 하위 시스템은 충분히 변화를 할 수 있다. 어느 한 차원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이 도움된다. 그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차원으로 가면서 또는 더 높은 차원 또는 더 하위 차원으로 움직이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체크리스트입니다. 만약에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 체크해 봅니다. 내가 환경을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나는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럴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죠? 행동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다음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일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신념과 가치관에 모순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나의 신념을 체크해 보는 거죠.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맞는 일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나답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나의 가치관, 약간 거짓말을 해야 된다. 또 내지는 남을 짓눌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 나의 가치관과 일치한가라고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디즈니 모델, 월트 디즈니 하면 여러분들,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커다란 꿈을 주신 훌륭한 분이죠. 100년 전에 월트 디즈니는 이미 100년 후에 있을 어린이들의 그 원더랜드, 그 세상에 대해서, 디즈니랜드에 대해서 꿈을 꿨습니다. 자, 그는 꿈꾸는 방, 현실 방, 비평가의 방, 이렇게 방 3개를 두고 그 방에, 그 3개의 방에 들어가서는 오로지 한 가지 그 역할에만 충실히 하면서 충분히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꿈꾸는 방에 들어가서는 꿈만 꾸었다고 합니다. 정말 목표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전체 그림을 구상하면서 나의 꿈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현실주의 방에 가서는, 현실의 방에 들어가서는 그 과정을 점차 확장하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더 준비할 것은 뭔가, 이런 점검, 과정을 잘 점검하고 실행하는 방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비평가의 방이 있는데, 비평가의 방에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비평하기 쉬운데, 디즈니의 비평의 방은 긍정적인 비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겠으면 대안이 뭔가,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이렇게 진행 상태를 잘 평가하는,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안을 찾는 긍정의 비평 단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평을 위한 비평이라든지 부정 비평은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평이 받침해주면서 또 현실을 점검했고 또 더 꿈꿀 수 있었고, 그래서 100년 전에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세상을 꿈꿨고 그대로 실현한 월트 디즈니의 이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디즈니 프로젝트가 꿈꾸는 방, 현실의 방, 비평가의 방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즈니 모델의 인물을 비교했습니다. 자, 초점은 꿈꾸는 자의 방에서는 무엇을 꿈꿀 것인가, 초점이 무엇이가 되고, 현실주의자의 방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고, 비평가의 방에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가 됩니다. 그 다음 인지유형에서는, 꿈꾸는 방에서는 어떤 비전, 그 다음 창의, 큰 그림이 이고, 현실주의 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고, 비평가의 방에서는 논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판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다음 태도가 또 다르죠. 꿈꾸는 방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태도. 그죠? 그래서 뭐든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열려있는 꿈을 꿨고, 현실주의자 방에서는 꿈이 성취 가능한 것처럼 행동한다. As if, 만약에 내가 그 꿈을 달성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동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현실주의 방은 굉장히 액티브,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비평가의 방에서는 문제 발생 보기.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비평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미시 전략은 감각을 통합한다. 꿈꾸는 방에서는 오감각을 잘 통합해서 무엇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오감각을 잘 통합하는 거고, 현실주의자 방에서는 단계적 실천 계획을 잘 짜는 거고, 비평가의 방에서는 관계의 관점들이 어떤가라고 비평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 생리들은 꿈꾸는 자의 방은 머리나 눈 위로 머리를 위로 하고 눈도 항상 이렇게 위에 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꿈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위를 보면서 우리 안구 접근 단서에서 배웠죠. 오른쪽 위로 가면 미래의 장면을 상상한다. 오른쪽 가운데 가면 미래의 청각을 상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꿈꾸는 방은 항상 머리를 위로. 그 다음, 이제 현실주의자 방에서는 정면으로 보면서 어떻게 액션을 하는가, 그 과정, 실행 과정을 보는 거죠. 그다음 비평가의 방에서는 눈을 아래로, 그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으면 어떻게 대안을 짤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는 벌써 눈이 아래로 간다라는 것은 내면 세계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신념 변화, 빌립 체인지. 자,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두뇌는 상상도 실제처럼 받아들인다. 실제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상상은 바로 마인드맵, 내 마음이 만든 지도.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내 생각도 뇌에서는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울한 사람들은 실제가 어떤가요? 우울한 상태를 늘 떠올리고 있어요.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랬을 거야. 이러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 상태, 부정적인 상태를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실제라고 뇌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은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가진 자원 상태, 그때 성공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 성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나도 할 수 있었네. 그때는 그랬네. 그때의 자신감을 다시 가지면서 액션, 다시 리액팅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념 변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코끼리 말뚝 이야기가 있죠. 아기 코끼리에게 다리에다 이렇게 묶어서 말뚝을 박아둡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가 움직여도 말뚝이 끄덕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뚝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코끼리가 커서 어른 코끼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 말뚝이 뽑힐 수 있는데도 어른 코끼리가 된 이 머리에는 아기 코끼리 때의 경험이 저장되었기 때문에 말뚝을 뽑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내가 어릴 때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른이 돼서 충분히 그보다 힘이 있는데도 시도를 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반복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변화는 완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 변화는 엄청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념은 뭔가 확실히 그렇다 하고 단정하고 믿는 제반사항이죠. 신념은 우리 주변 세계와 능력과 정체감의 원인과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일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신념은 건강하고 한 긍정적인 신념과 부정적인 신념이 있어요. 긍정적 신념과 부정적 신념 엄청 차이가 나죠.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념을 반복하시는 분은 계속 할 수 있죠. 근데 부정적으로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된 적이 없어. 내가 어릴 때 해봤는데 안 됐어. 그리고 어른들이 늘 안 된다고 했어. 이런 부정적 신념이 반복되면 그림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엄청 차이가 난다. 긍정적 신념은 주변의 상황과 시스템에 잘 연결된다. 그래서 주변 상황도 잘 활용하고 자원도 잘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할지 시스템을 잘 연결할 줄 압니다. 부정적 신념은 그게 안 되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안 될 핑계만 찾게 되겠죠. 신념은 우리가 믿는 것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청사진이다. 자, 긍정적인 신념을 이렇게 강화시킨다면 엄청 긍정적으로 발전하겠죠. 그런데 부정적인 신념이 이렇게 자기한테 그래서 안 될 거야, 저렇게 해서 안 될 거야, 해보려고도 하다가 또 안 될 거야 하고 부정적인 신념이 강화되어 있다면 정말 인생은 어둡기만 할 겁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을 겁니다. 살맛도 안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거, 빨리 신념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 신념은 삶의 안내 원칙이나 마찬가지다. 나의 삶을 잘 안내해주는 원칙이다. 그래서 나의 안정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신념은 세상 일을 잘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그죠? 세상 일을 해석하는데 긍정적인 신념으로 잘 해석해야 된다. 신념은 세상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세상 경험들을 일반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 계속 이제 일반화시켜서 해보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또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자기의 신념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신념이 바뀌면 능력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죠? 신념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능력도 개발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신념에서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부정적인 신념은 세계, 미래, 자아상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근데 긍정적인 신념은 어떨까요? 어떤 세계인가, 어떤 미래인가, 어떤 자아상인가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활성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액티베이팅 이벤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한테 걸림돌을 갖게 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나한테는 뭔가, 나는 키가 작아서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그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장애로 느끼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활성적인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실수를 했다거나 또 시험을 한번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발휘하지 못하고 시험을 망쳤다라는 그 자체도 벌써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이죠. 내가 시험을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 하는 그 사건을 딱 떠올리면 나는 시험을 늘 망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 비합리적인 신념에 나의 정서나 장애, 자기 파괴적 행위 등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그래, 너는 덤벙대고 주의 집중도 할 줄 모르고 또 머리도 나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신념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굉장히 불안하다. 난 또 그렇게 못할까봐, 또 망칠까봐 불안하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ABC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Activating Events,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가졌던 belief, 나의 신념은 뭔가, 아이고 잘해야 되는데 너는 또 못했구나, 또 머리가 나빠서 안 되구나 하는 그런 신념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또 못할까봐 굉장히 불안하다.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는 또 반복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신념에 대해서 나는 매우 잘해야 한다라는 이것이 나한테는 브레이크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한 만큼 한다.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할 텐데 나는 매우 잘해야 한다. 이런 제한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긴장되고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떨리고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나는 어리석고 모자라게 행동하는 나쁘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전에도 준비했는데 또 안 되더라. 잘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아는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 라는 신념들.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할까 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만일 거절당하면 나는 나쁘고 사랑스럽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절당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이야.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한된 신념을 갖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정당하게 대해줘야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줘야 한다. 자, 나를 반드시 정당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부당하게 대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그다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것도 제한된 신념인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가? 자, 어떤 틀이 있는데 틀을 이제 한번 바꿔야 되는 거죠. 틀 바꾸기,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러죠. 자, 유리의 특성은 어떤가? 또 플라스틱의 특성은 어떤가? 목재의 특성은 어떤가? 다 다르죠. 이제 그런 틀이 있는데, 자, 변화가 세상을 다르게 한다. change frame,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change meaning, 프레임을 바꾸면, 틀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아마도, 그죠?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화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변화는 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변화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아마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상황에 대한 틀을 바꾼다. 의식 내용에 대한 틀을 바꾼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틀을 내가 안 될 거야, 될 거야 이랬던 틀을 바꿔야 돼. 아, 내가 어릴 때는 안 될 거야지만 내가 이제 몸이 컸어. 한번 시도해보자. 분명히 뽑혀요. 그래서 상황에 대한 나의 틀을 바꿔야 돼. 그 다음 의식 내용에 대한 틀도 마찬가지죠. 나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는 힘이 있어. 라는 걸로 바꾸면 분명히 이 말뚝은 뽑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신념 바꾸기, belief change. 신념은 우리의 동기를 활성화시키고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즐거운 일이라는 신념 없이는 어떠한 학습에도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장 과정이나 모방 과정, 특별한 정신적 외상을 거치게 되는 과정과 같은 여러 가지 경험에서 다 비롯되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자라오면서 또는 성공 경험, 또는 실패 경험, 또 칭찬받았던 경험, 상 받았던 경험, 긍정적, 부정적 모든 성장 과정 또는 모방 과정, 책을 읽으면서 위인을 모델 삼으면서 꿈을 꾸고 모티베이션, 동기를 얻고 했던 그런 것도 다 나의 신념에 관계되는 활동이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나의 생각과 행동들은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는 신념에서 belief, 믿음에서 나온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신념에 집착하여 인간관계의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거나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죠. 나 해봐도 안 돼. 그전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거. 그 유연성이 부족하죠. 신념은 세상을 받아들일 때 강한 여과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기 신념이라는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 여과 장치, 그 신념의 필터를 없애고 정말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념도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념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인드맵, 내 지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택도 가능하다. 내가 또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면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념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 그때 안 될 거라는 신념을 가졌더니 불안이 있었지만 될 수도 있겠다? maybe? 예,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가슴이 아주 안정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는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를 통한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신념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죠?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신념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한적 신념 확인하기. 자, 제한적 신념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나 행동을 제한시키는 믿음들로서 다음의 4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첫 번째, 느낄 수 없는 것.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거죠. 자, 두 번째, 부정어가 담겨있는 신념.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말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예쁘지 않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가 들어가는 신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자존감이 낮아. 나는 자존감이 누구보다 낮아.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다 제한적 신념이다. 행동을 제한시킨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결정, 제한적 신념을 갖게 될 때는 언제나 그 이전에 제한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한적 결심을 함으로,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안 해야지 라는 결심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언제 그런 결심을 했지요? 라고 물으면 난 성질이 그러면 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런 제한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일을 안 하게 될 거예요 하고 제한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심. 난 성질이 못됐어. 난 원래 약해.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 신념이죠. 다른 사람의 신념을 받아들이는데도 제한적 결정이 선행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이 벌써 작동하는 거죠. 자기의 제한적인 결정이 벌써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념을 받아들일 때도 필터를 가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의 신념이죠. 나의 부정적인 신념, 안 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틀 바꾸기. 다른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질문을 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고약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정이 떨어졌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엄마가 혹시 다른 일로 지친 것은 아닐까? 그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틀이 좀 바뀌죠. 그렇네요. 반드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단정한 건 비합리적 신념이네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또 부부간에 아내는 내가 가장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내가 가장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역할에 대해서 아내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잘한 적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경제적인 책임을 다했어요. 또 약속을 잘 지켜요. 또 가정에 대해서 이러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예외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대한 틀을 바꿀 수가 있죠. 또 이제 아내가 화가 난 상황이군요. 아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한 거라는 거. 나의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내가 화가 날 때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상황에 대한 틀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 의식 내용에 대한 틀을 바꿔야 된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해석을 내릴 때 그 안에 긍정적 의도를 찾아서 말을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내담자가 온다면 지금 제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의식 내용에 대한 틀을 바꾸는 거죠. 라고 이제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도록 바꿔줄 수가 있죠. 지금은 말을 잘하고 계시네요. 라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 내용에 대한 틀을 내담자가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폭력적인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미는 모두 다 무조건 싫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할 때, 취미인 낚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거지요. 이런 결론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낚시를 참 좋아했는데, 낚시에 대해서 굉장히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낚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낚시는 낚시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지의 다른 모습과 분리해서 좋은 취미를 가진 낚시의 취미를 가진 아버지의 모습을 분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낚시를 한 번도 못 간 것은 저희 왜곡된 부정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없더라면 좋은 취미인 낚시를 아버지랑 한번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신념 또는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신념 변화 실습. 자, 눈을 감고 해봅니다.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는 신념이 뭐가 있는지. 자, 나는 낚시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걸 정할 수도 있겠죠. 자, 제한을 거는 원치 않는 경험의 종속 모형과 표상체계를 찾아봅니다. 자, 낚시는 위험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낚시는 위험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나한테 그 낚시에 대한 종속 모형들을 떠올려 봅니다. 낚시를 했던 장면, 낚시의 장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때 어떤 소리들, 그때 나의 감정들을 표상체계를 떠올려 봅니다. VAK죠. V, 시각과 청각과 표상체계들을 다 떠올려 봅니다. 내가 4살 때 아버지 따라 낚시를 갔는데 내가 물에 바위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라는 경험을 했더라면 그때 그 놀라움 또는 놀라웠던 그 감정들까지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K, 그때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그 다음에 아버지도 놀라서 뛰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또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장면에서 나와서 정말 낚시는 위험한 거야 라는 그 신념에서 나와서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신념을 하나 선정합니다. 자, 낚시는 아주 안전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의 낚시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신념에 대해서 넓고 편안한 그 낚시터에 정해져 있는 낚시터에 그 표상체계를 떠올려 봅니다. 시각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평평한 공간이고 아주 안전한 물의 높이이며 안전한 위치에 앉아서 낚시를 즐기고 있고, 자,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의 또 얘기 소리들, 웃음 소리들도 듣고 그때 느낌을 느껴봅니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 느낌. 네. 자, 이제 나는 왜 낚시를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되었는지 과거 신념의 박물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눈을 감고 과거 신념의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박물관에는 온갖 신념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이 낚시는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앞에 가서 그 신념을 꽁꽁 묶어놓고 그 박물관에다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새 신념을 하나 선정해 봅니다. 나는 좀 전에 아주 평온하고 안정되고 열려있는 공간, 낚시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 낚시터의 장면의 신념을 선정합니다. 열려있는 그 낚시터에서는 정말 아주 안정될 수도 있구나,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곳에서의 표상을 떠올려 봅니다. 사람들이 옆에 안정되게 있고 웃으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낚시를 하고 있고, 또 그때 그 소리들도 듣고 노래 소리도 들리고 얘기 소리도 들리고, 그때 행복감, 안정감, 평온함, 탁 트인 자연을 보는 시원한 느낌까지 다 떠올려 봅니다. 그런 종속 모형으로 전환합니다. 자, 힘들었던 그 부정적인 신념에서, 제한적인 신념에서 이렇게 열려있는 낚시터, 정해져 있는 낚시터에서는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평온하구나 하는 그 종속 모형으로 다 전환시켜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낚시터가 아닌 바닷가에 그 바위 위에서 했을 때 장면과 지금 정해져 있는 안전한 낚시터의 장면을 비교해 봅니다. 자, 시각적인 장면, 청각적인 소리들, 그 다음에 몸에서 느껴오는 평온한 감정을 또 비교해 봅니다. 자, 새 신념을 이제 새로운 좋은 안정된 그 낚시터에서 느꼈던 이 새 신념의 종속 모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낚시터에서는 이렇게 열려있고 안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노래도 듣고 자연도 보고 좋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종속 모형의 VAK를 나의 영적 신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낚시터란 그런 곳이야 라는 영적 신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나는 낚시하면 영적 신념으로 받아들인 이 새로운 신념에 대한 종속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VAK. 그래서 자, 미래로 가봅니다. 테스트와 미래 보정. 자, 미래에 또 어떤 낚시터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새 신념으로 받고 있는 이 열려있는 안정되어 있는 공인된 낚시터의 장면, 소리, 그때의 느낌, 행복감, 안정감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미래의 어떤 장면에 가서도 나는 낚시에 대한 나의 제한된 신념은 없고 이제 새로운 신념이 나의 신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무엇을 새로 믿게 됩니까? 낚시터란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장면들을 떠올렸던 것을 이제는 아주 열려있는 가능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시야도 탁 트여 있고 바다도 넓고 자연을 보면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주 평온함이 느껴지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새로운 행동을 차례대로 하도록 나한테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랑 낚시를 가자 하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새로운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념은 이제 긍정적인 신념으로, 긍정적인 새 신념으로 확장, 고정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해보면 누구나 신념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신념 변화 사이클. 새 신념. 자, 새 신념은 바로 믿기 원하는 신념입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신념입니다. 자, 이제 새 신념을 개방해 봅니다.
새 신념을 갖기 위해서 내면에 깊이 있는 무엇을 허용하여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새 신념을 갖기 위해서 내 내면에 무엇을 허용해야 되는가? 자, 나의 신념을 반드시 그러면 안 되라는 신념의 틀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한번 해보는 거야. 새로운 행동을 해보도록. 자, 행동하기 전에는 그렇다라고 단정을 하지 말자. 해보고 하자. 그죠? 내 결정인 거죠. 내가 해보고 나서 평가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한 신념이 뭔가? 현재의 신념으로 현재의 행동에 계속 제한을 거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갈등 혹은 가치가 원하는 새 신념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나에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아이고 안 될 거야 라는 새 신념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바로 제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 신념들이 바로 현재 신념인데, 예를 들면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뭐 해도 안 될 거야,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것들이 현재 신념, 제한된 신념일 수 있죠. 자, 그런 제한 신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현재의 제한된 신념이나 오랫동안 얻었던 것에, 오랫동안 믿었던 것에 의문을 주거나 개방된 생각의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너가 안 될 거라고 믿었지만 반드시 그런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가? 하고 이제 개방된 생각의 변화를 줍니다. 반드시 그랬던가? 또 아닐 때는 언제였는가? 그런 제한된 신념을 깨뜨립니다. 아마 나는 무능력자가 아닐지도 몰라. 반드시 내가 무능력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때로는 될 때도 있었어. 나도 나만의 능력은 있어. 이렇게 나한테 신념의 제한된 신념에 대해서 흔들어주면서 새로운 신념으로 열어줍니다. 자, 과거 신념으로 가보면 개인적인 신념 박물관이죠. 그 박물관에는 온갖 신념들이 다 있는데, 과거에 믿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믿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지금 현재 나한테 거는 이 제한 신념도 그 과거 신념 박물관에 꽁꽁 전시해 놓고 나는 깨끗하게 손을 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졌던 새 신념, 내가 원하는 새 신념, 그죠?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새 신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중심을 잡고 그 차원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내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 또 신앙의 힘까지도 믿으면서 나에게 새로운 신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6개의 공간을 정해서 각 공간마다 이제 개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신념, 너희 방에 들어가 보면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하는 게 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는 이제 현재 신념이 있다면 의구심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나는 무능력자가 아닐지도 몰라. 내가 반드시 무능력자인가? 때로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였던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예신념의 박물관 세 번째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단을 들을 때 병신, 바보 라는 얘기 들었죠. 나는 병신, 바보라고 이제 믿었던, 내가 어릴 때 야단 들을 때 너가 병신이냐 바보냐 라는 말을 들었던 그 예신념의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때 이것을 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꽁꽁 묶어 놓고 정말 이제 내가 선호하는 신념의 방으로 갑니다. 원하는 것,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믿음, 나도 하면 된다라는 새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개방을 해봅니다. 믿는 것의 개방.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똑똑해. 나도 그 일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개방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영적 신념의 방으로 가서 중심을 잡아주는 장소이죠. 바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절대 평안의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네 하는 그것을 영적 신념으로 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이 영적 신념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산다면 제한적 신념에 브레이크 걸려서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나는 긍정적인 신념을 확장해가고 행동하고 나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자, 현재 제한 신념, 나한테 안 돼 라는 신념이 뭔가, 제한을 거는 신념이 있죠. 반드시 그럴까? 의구심을 열어봅니다. 반드시 내가 안 됐을 때만 있었을까? 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반드시 내가 바보인가? 때로는 바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는 언제였던가? 내가 잘했던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개방해 봅니다. 그래서 과거 신념 박물관에 가봅니다. 아하, 내가 이 경험 때문에 제한된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과거 신념 박물관에서 발견하고 거기다 꽁꽁 붙여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지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새 신념이 뭘까? 하고 오픈해서 나에게 새 신념을 열어봅니다. 자, 그 새 신념을 개방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달라질까? 와, 정말 달라지네. 다른 행동을 하게 되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게 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영적 신념으로 가집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나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 신념의 방에 들어가서 내한테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제한 신념이 뭔가 찾아보고 의구심의 방에 들어가서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못하기만 할까? 때로는 언제 잘 될 때는 있었을까? 하고 개방을 합니다. 그다음 과거 신념 박물관에 가서 그러한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제한된 신념을 가졌구나 하고 이 박물관에 꽁꽁 붙여놓고 손을 깨끗이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원한다면 나의 새 신념이 뭘까? 오픈합니다. 새 신념. 자, 그 새 신념을 개방해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행동이 달라지고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영적 신념으로 삼아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의 목표 달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이제 3명이 한조가 되어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있고, 피험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노하우. 구하라, 믿으라, 받으라. 믿으라가 바로 신념이죠. 구하라, 원해라라는 거죠. 나의 원트가 있어야 돼요. 원트. 내가 뭘 원하는가.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액션하고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꿈을 현실로 자, 여기는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 분수쇼를 하는 곳입니다. 밑에 분수쇼의 장치죠. 호텔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여기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 우리 BTS도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럽죠, BTS. 자, 이제 지각적 입장 들어갑니다. 지각적 입장, 우리 1차 입장, 2차 입장, 3차 입장 또는 메타 입장 이렇게 4가지 입장으로 나누는데, 자, 우리가 인식은 투사다. 당신 밖의 것을 인지하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인지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내가 내 안에 나를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투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인지한 당신 밖의 것은 실제는 당신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투사나 판단이 당신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들은 바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인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인식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건 그건 다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여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는 당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욕을 하건 욕을 하지만 그 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을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욕하는 당신이 입이 나쁘지, 더럽지, 듣는 내 귀가 더러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기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초점을 맞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초점 맞출 것인가? 그 사람의 평가에 초점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나의 평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선택에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투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원하는 대로 투사를 한다면 더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입장, Triple Perceptual Position, 세 가지 인식 입장이 있는데, 지혜는 다각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한 가지 관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Multiple Perspectives, 다각적인 관점에서 온다. NLP의 많은 개념과 기법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Triple Perceptual Position, 그러니까 세 가지 지각적 입장이죠. 바람직한 관계의 맺기와 유익하고 즐거운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부부 상담 또는 가족 상담 또는 직장인 상담을 하다가 제3자의 입장에 앉아보세요. 제3자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하고 들어가면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엄마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상사의 입장이 어떤 입장에서 나한테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또 나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 가지 입장은 보다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바람직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법입니다. 추측, 마인드 리딩이라고 그러죠. 마음 읽기, 추측이나 마음 읽기에 의존하는 대신에 정확하게 수집한 감각적 자료에 근거를 둔 통찰력으로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자, 세 가지 입장에 앉아봄으로써 혼자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고 마인드 리딩 하는 것과는 달리 훨씬 폭넓은 다양한 정확한 감각 자료들을 근거로 통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차적 위치는 바로 자신의 입장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상황에 몰입하여 자신의 느낌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상황의 중심에 서서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상황에 대한 모든 표현을 온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합니다. 나는 어땠고 나의 느낌은 어땠고 나는 이렇게 들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2차적 입장, 세컨드 포지션. 이 상황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리로 가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경험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상대방의 자리에 앉아서 그의 자세로,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그의 목소리의 어투로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3차적 위치, 관찰자 입장입니다. Third position 또는 메타 포지션이라고도 합니다. 3차 입장도 메타 포지션이고, 이제 4차 입장, 전체 1, 2, 3차를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본 이것도 메타 포지션입니다. 이 상황 또는 이들과 전혀 관계없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인 제3의 인물이 되어 이 문제 혹은 갈등 상황을 독립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관찰해보고 분석하면서 얻은 통찰력을 다시 제2의 입장 또 다시 자기의 입장에서 1차의 위치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비춰질까? 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비춰졌을까? 또 2차는 어떻게 보였고 1차는 어떻게 보였는가? 세 위치는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고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 세 위치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통찰력과 지혜를 얻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입장에서는 알지 못했던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깨닫게 됩니다.